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잉플러스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에서 0.5% 수준이던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겁니다. 내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8번째이자 마지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작년 12월 이후 1년간 이어온 0.25에서 0.5%의 금리 수준을 0.5에서 0.75%로 올린 겁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고 실업률은 줄었으며 물가는 올 초부터 계속 상승했다며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발 돈줄재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한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우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큰 폭으로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입니다. 이번 인상의 경우 충분히 예견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의 인상은 큰 충격파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적정 금리 수준을 점으로 나타낸 표인 점도표는 내년 한 해 세 차례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완만한 금리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ll,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is is a very modest adjustment in the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 계획 등으로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됐습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했습니다. 최대 걱정거리 가계부채와 외환 사정은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전방위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그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1년 만에 오른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 최저선은 0.5%, 1.25% 동결이 예상되는 한국과의 차이는 국내 외국 자금의 유출 방지에 마지노선이라던 1%포인트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외환입니다. 금리 인상은 바꿔 말하면 경제가 살아나 물가, 금리가 오를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이 더 높습니다. 들어온 외국 자금이 호황의 이자까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면 환율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석 달 전보다 5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큰 걱정은 가계 부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만으로도 9월보다 30% 이상 뛴 시장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기업 돈줄을 죄는 것은 물론 1,300조 원 빚더미에 눌린 가계의 대량 부실도 낳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이제 오르고 그것이 대출 금리로 다 이어지고 한다면은 가계 부채 문제 그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은 채권값을 떨어뜨려 대규모 채권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 가치 하락으로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부담은 가계 빚과 외국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불황에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카드를 쓰기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국내 상장 채권 보유 물량을 급속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들고 있는 국내 상장 채권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89조 원이며 올 들어서만 12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 보유 상장 채권 잔액이 90조 원을 밑돈 것은 2013년 초반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처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달러화 강세를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계의 새 은행이 24년 만에 출범합니다.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얻은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인데요. 하지만 IT 기업이 주도해 금융혁신을 일으킨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반쪽만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K뱅크는 점포 없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이나 자동화 기기로만 운영되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스마트폰 PC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무점포의 적은 인력 덕에 비용도 적어 대출금리나 수수료도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도 연내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IT 기업이 대주주로 나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금융정보기술,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을 일으키라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IT 기업은 산업자본입니다. 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법을 고치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전제였는데 재벌 특혜 우려 논란으로 1년도 넘게 못 고쳤습니다. 이 때문에 출범을 주도한 KT 카카오가 일대 주주가 되지 못해 출자를 못한 탓에 두 은행 자본금은 각각 2,500억 원, 3,000억 원. 명색이 은행인데 대형 저축은행만도 못한 겁니다. 은행법 개정 없이는 신사업 추진이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기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반쪽 출범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은행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달 중순과 다음 달 초 임원 면접과 최종 면접만 남겨둔 상태던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일부터 회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매년 파워피플, 즉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1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현지 시간 14일 2016년 한 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즉 파워피플 74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물론 시리아와 미국 대선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며 1위에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해킹 의혹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2위에는 미국 대선에서 대이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꼽혔습니다.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곁들였습니다. 이들 두 사람 외에 2016년 파워피플 10위 안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 빌 게이츠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3위권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48위로 밀렸고, 역시 이번 달로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에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2013년부터 매년 파워피플로 분류됐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등으로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포함됐습니다. 또 올 한 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작년보다 3단계 오른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불황에 벌이는 줄었는데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을 보면 한숨은 나오지만 또 안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16,000명이나 됩니다. 기업인은 물론 연예인도 있는데 밀린 세금이 무려 13조 원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밀린 세금이 10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사는 아파트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부인 이름으로 빌린 겁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더니 방안 곳곳에 명품 시계와 가방이 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시계만 1억 원어치입니다. 10억 원대 밀린 세금을 안 내려고 병원 판돈을 숨긴 전 요양병원 원장의 침실 뒤편에선 미술작품과 고급 양주병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3억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개인, 법인 합쳐 1만 6천여 명, 밀린 세금이 13조 원이 넘습니다. 개인 중에는 전 CNH 케미칼 주주 박국태 씨가 1,200억 원 넘게 밀려 1위였습니다.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다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규태 전 일광공영 회장도 199억 원이 밀려 4위였습니다. 또 각각 8억 원, 6억 원가량씩 세금이 밀린 연예인 신은경, 심영래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안 내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 국세청이 체납자들에게서 징수 압류한 돈은 10월까지만 1조 5천억 원. 상당수는 돈이 있는데도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당국은 고강도 재산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최대 20억 원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의심 신고 직전 대규모로 닭과 계란을 출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하한 닭 10만 마리는 전량 살처분됐지만 계란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무려 275만 개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AI 감염이 의심되는 닭과 계란이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 농장이 AI 의심 신고 직전인 2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파주와 전남 여수 도계장에 산란계 10만 마리를 전국 대형마트에 계란 288만 개를 출하한 겁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8일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출하된 닭은 지난달 29일 모두 살처분됐지만 계란은 이달 2일까지 13만 개만 폐기됐을 뿐 나머지 275만 개는 시중에서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감염 조류나 감염 조류의 분변 등과 직접 접촉할 경우 인체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없다고는 낮지만 가능하다. 예. 농식품부는 해당 계란 모두 농장에서 출하하기 전 세척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계란 표면에 AI 감염 조류의 분변 등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AI 방역 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서 정부는 AI가 의심됨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닭과 계란을 출하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구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6년 12월 12일에 29번째 가입국이 되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다고 하죠.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인의 삶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벌써 20년이나 됐나요? 1996년이면 외환위기 직전이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한창 꽃을 피우던 시절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한국은 가입 이후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1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들 평균이 3만 7천 달러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평균에 미달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3만 달러 달성 공약을 내걸었지만 두 정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비관론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전체 규모는 성장했지만 내실을 다지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다른 지표들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먼저 연간 노동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에는 세계 1위였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2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1위인 멕시코와 시간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멕시코가 우리보다 훨씬 뒤늦게 OECD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노동시간 순위는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요, 교통사고 사망률입니다. 이 수치도 가입할 당시에는 1위였는데요. 지금은 2위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20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순위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겁니다.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하위인 것들이 많네요. 자, 심지어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는 항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2년째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인데요.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자는 26.5명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0만 명당 12.1명이니까요. 우리는 평균의 2배 이상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은 1위인데 항우울제 처방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OECD가 개선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OECD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노동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일자리 관련 통계도 살펴볼까요? 네, 일자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통계가 거의 없다는 건 참 우울한 일입니다. 먼저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뒤에서 1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거의 10%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또 1년 미만의 단기 근속 근로자 비중도 32.8%로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1위였습니다. 거꾸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중은 19.7%였는데요. OECD 주요 국가 중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 임금 격차, 기혼 여성의 취업률 등도 모두 세계 최하위로 나타나서요. 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의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노동 지표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네, 경제 규모는 성장을 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나아진 게 없는 조금 비정상적인 형태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삶의 질로 평가했을 때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이 OECD는 38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평가한 더 나은 삶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는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요. 한국인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위 중에 28위면 중하위권인데요. 자, 특별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건가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부문은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최하위인 이스라엘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기 오염 부분은 꼴찌였고요. 수질은 26위에 그쳤습니다. 대기 오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의 2배였습니다. 또 심각한 부분은요, 일과 삶의 균형이었는데요. 한국은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서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기준이 되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23.1%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이유 중 부정부패도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한국은 34개국 중에 27위였다고 하는데요. 해서는 안 될 부패만 줄여도 국가 경쟁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OECD 가입 20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